지금 유럽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 딸이 한국 때문에 독일을 배신했어요. 슈투트가르트가 수십억 연봉을 제시한 17살 천재, 배구 소녀, 청소년 국가대표 역대 최연소 에이스로 불리던 그 소녀가 단 하룻밤 만에 전부를 내려놓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독일엔 2일초도 더 있기 싫어요. 배신감에 몸을 떨던 어머니는 1년 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한국은 딸에게 배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였으니까요. 수십억이 보장된 유럽 무대를 걷어찬 그녀가 대체 왜 한국의 낡은 체육관을 선택한 걸까요? 그녀가 한국을 택한 단 한 번의 결정적 사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카타리나 강, 한국 이름은 강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라는 이름을 제 인생에서 지운 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7살 때 독일로 입양된 후 제게 한국은 가난하고 촌스러운 기억, 그리고 저를 버린 비정한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위는 패션계에서 악바리처럼 버텨 성공한 제가 다시는 한국 땅을 밟을 일이 없을 거라 장담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한국 지사 발령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딱 1년만 눈 딱 감고 버티자. 그 생각 하나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표정의 딸 소피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 베버.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소피아는 정말 신이 정성껏 빚은 조각품 같았어요. 184cm의 압도적인 키에 조망만한 얼굴, 동양의 신비로운 눈매와 서구적인 피지컬을 동시에 갖춘 아이. 독일 청소년 배구 국가대표팀의 부동의 에이스이자 차기 올림픽의 주역으로 꼽히던 아이였죠.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는 순간부터 제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습한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 소피아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독일어로 속삭였거든요. 마마, 숨쉬기가 힘들어요. 공기가 무거워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이 낯선 땅이 우리 모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고 갈 거라는 거요. 우리가 살게 된 곳은 학군 좋기로 소문난 평범한 신도시 아파트였습니다. 국제학교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 어쩔 수 없이 소피아를 근처 해원고등학교에 보내야 했죠. 남녀공학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복을 맞추러 간 날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칙칙한 회색 재킷에 무릎까지 덮는 어정쩡한 길이의 체크무늬 치마. 위넨의 세련된 핏과는 거리가 먼 그 옷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선 소피아는 마치 우아한 백조가 오리떼 속에 억지로 끼어든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끔찍한 체육복은 또 어떻고요. 등판에 촌스러운 궁서체로 회원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진보라색 트레이닝복이라니요. 소피아, 그냥 1년만 참아. 어차피 넌 여기서 친구를 사귈 필요도 없고 그저 시간만 때우면 돼. 훈련은 엄마가 알아본 개인 트레이너랑 하면 되니까 학교 애들이랑 섞일 생각하지 마. 저는 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옷이 아니었어요. 등교 첫날부터 소피아는 학교라는 이름의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제 딸에게 화살처럼 꽂혔다고 해요. 와, 키 봐. 모델이야 뭐야. 외국인인가 봐. 혼혈 개쩐다. 와 대박. 비율 실화냐. 아이들의 수군거림은 순수한 호기심이었겠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소피아에게는 그저 날카로운 소음이자 비웃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184cm의 키는 독일 배구 코트 위에서는 신이 내린 축복이었지만 한국의 좁은 교실과 낮은 복도에서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실 문을 통과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고 책상은 무릎이 닿아 제대로 앉기조차 힘들었죠. 소피아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독일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우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라더군요. 어머니, 소피아 학생 피지컬이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배구부 감독을 겸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한번 보게 해주시죠. 이런 인재를 썩힐 수는 없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은 독일 청소년 국대예요. 분데스리가 스카우트들이 줄을 서 있는 애라고요. 한국 고등학교 배구부요. 수준 안 맞아서 못합니다. 애폼 망가져요. 제 말투가 꽤나 거만했는지 수학이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면 운동이라도 같이 하는 게 됐습니다. 우리는 1년 뒤에 떠날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전화를 뚝 끊고 나서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넌 여기서 배구공 만질 생각하지 마. 폼 망가져. 한국 배구는 너무 끈적거리고 촌스러워. 너처럼 높고 빠르게 때리는 애한테는 독이야. 알았지. 소피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의 아파트 단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무표정이 저항이 아니라 깊은 체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피아의 고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동 수업 시간에도 짝을 찾지 못해 맨 뒤에 혼자 서 있었고, 체육 시간에는 스탠드 구석에 앉아 이어폰만 꽂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문화,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밥을 배급받는 그 시스템이 소피아에게는 마치 군대 배급처럼 느껴졌나 봐요. 마마, 애들이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다들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그리고 냄새가, 그 빨간색 음식 냄새가 옷에 배서 안 빠져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소피아는 음식을 깨작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뭘 먹긴 하는 거니? 아니요. 그냥 매점에서 빵 사 먹었어요. 빵. 운동선수에게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이라니요. 저는 화를 냈지만 소피아는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피아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매일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학교에서 가장 시끄러운 장소인 급식실에서 소피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매점이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문을 닫았고, 소피아는 어쩔 수 없이 난생 처음 급식줄에 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소피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소년이 식판을 쿵 내려놓게 됩니다. 도대체 급식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피아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평소라면 가방을 현관에 던져두고 침대로 직행해 이불을 뒤집었었을 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소피아,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또 누가 쳐다봐서 기분 나빴니? 제가 걱정스런 마음에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소피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마마, 한국 애들은 원래 밥 먹을 때 남한테 자기 반찬을 줘요? 뭐? 반찬. 누가 너한테 뭘 줬는데? 계란말이요. 노랗고 동그란 거. 그리고 이름도 줬어요. 이름을 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제 질문에 소피아는 대답 대신 교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쪽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영어 단어 하나와 한글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러브. 그리고 김사랑. 시간을 몇 시간 전, 그 시끄럽고 전쟁터 같았던 급식실로 되돌려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소피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려 매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소피아는 떠밀리듯 급식실 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욱한 음식 냄새, 수백 명의 아이들이 떠드는 소음, 식판이 달그락거리는 금속성 소리. 소피아에게 그곳은 식사 장소가 아니라 거대한 공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배식받은 식판을 들고 소피아는 가장 구석진 기둥 뒤편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만 깨작거렸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자. 여기 있기 싫어.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누군가 식판을 쿵 내려놓았습니다. 소피아가 놀라서 고개를 들자 거기엔 더벅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정말이지, 평범하게 생긴 남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같은 학교의 남학생이었죠. 소피아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왕따나 다름없는 외국인 여자애,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거인 같은 여자애 앞에 앉다니요. 그 남학생은 소피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귀까지 빨개진 채로 식판에 코를 박고 제육볶음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불쾌했습니다. 또 나를 구경하러 왔나 보네. 원숭이 구경하듯이. 밥 먹는 게 신기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식판을 들고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 남학생이 젓가락으로 자기 식판에 있던 계란말이 2개를 집어 소피아의 하얀 쌀밥 위에 툭 올려주었습니다. 소피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내 접시에 남의 젓가락이 들어온다니. 위생관념 철저한 소피아에게는 테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학생은 아주 서툰,
하지만 또박또박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죠. 안 매워. 맛있어. 먹어.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나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잘 안 먹는 친구를 걱정하는 투박한 진심만 있었죠. 소피아는 멍해졌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누구도 그녀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 노란 계란말이 두 조각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소피아의 마음을 아주 조금 톡 하고 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맛, 독일의 부드러운 오믈렛과는 전혀 다른 투박하지만 꽉 찬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제야 그 남학생, 도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영어가 서툰 티가 역력했지만 소피아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피아 베버. 소피아가 짧게 대답하자 도경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피. 너무 길다. 부르기 힘들어. 한국 이름은 없어? 없어. 난 독일 사람이니까. 소피아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도경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미들네임은? 중간 이름 말이야. 외국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 아모르. 소피아 아모르 베버. 아모르? 도경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뜻이지. 러브? 맞아. 근데 그게 왜? 그럼 너 한국 이름은 사랑이네. 김사랑 어때? 김사랑? 소피아가 어이없다는 듯 되묻자 도경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예쁜 이름이야. 김은 그냥 한국에 김씨가 제일 많아서 붙인 거고. 사랑은 너 미들네임이잖아. 오늘부터 너 김사랑해. 내가 그렇게 부를게. 소피아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보는 애가, 그것도 영어를 띄엄띄엄 하는 남자애가 다짜고짜 이름을 지어주다니요. 게다가 김씨라니. 너무 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그저야 외국인, 거기 키 큰 애, 모델이라고 불렸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를 이름으로 선물한 겁니다. 야, 김사랑. 이거 내일 또 줄게. 내일도 여기 앉아. 혼자 먹지 마. 도경이는 급식실을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처음으로 이 낯선 학교가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 적힌 러브와 김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며 소피아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어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김, 사, 랑. 그날 이후 도경이는 소피아의 전담 통역사이자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해서가 아니었어요. 도경이는 손짓발짓, 그리고 번역기 앱을 동원해 소피아와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야, 사랑아. 이거 매점 빵인데 신상이야. 초코 들었어. 먹어봐. 사랑아. 다음 시간 체육이니까 체육복 입어야 돼. 탈의실 저기야. 사랑아.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내가 같이 가줄게. 겁먹지 마. 도경이의 목소리는 항상 활기찼고 소피아를 부를 때마다 사랑아, 사랑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점차 도경이가 있는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식탁에서 젓가락질 연습을 하고 있더군요. 콩자반을 집으려고 낑낑대는데 손가락에 쥐가 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니? 그냥 포크 써. 집에서도 왜 그래? 제가 핀잔을 주자 소피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도경이가 그랬어요. 젓가락질을 잘해야 한국 사람이라고. 나도 김사랑이니까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 급식 빨리 먹을 수 있대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 딸이, 미네네 귀족처럼 우아하게 키운 내 딸이 점점 한국의 평범한 여고생 흉내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젓가락질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 안에 잠재되어 있던 배구 본능이 도경이 덕분에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건은 체육 시간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반대항 피구 시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피구, 정말 치열하더군요. 나중에 소피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소피아는 여느 때처럼 구석에 서 있으려 했지만 아이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야, 김사랑. 너 키 크잖아. 앞에서 공 좀 막아봐. 벽 역할 좀 해. 반장인 혜진이가 소피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소피아는 쭈뼛거리며 코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아이들이 소피아의 거대한 키를 보고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곧 소피아가 피할 생각도 없이 멍하니 서 있다는 걸 알고 집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공이 소피아의 발 밑으로 어깨 옆으로 슝슝 지나갔습니다. 야, 김사랑, 뭐해? 좀 움직여. 피하라고. 같은 팀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배구공이 아닌 말랑한 고무공, 네트가 없는 코트, 규칙 없는 난타전.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죠. 그때 상대편의 에이스라 불리는 운동신경 좋은 아이가 던진 공이 소피아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날아왔습니다. 속도가 꽤 빨랐습니다. 피해. 스탠드에서 지켜보던 도경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죠. 본능이었습니다. 날아오는 물체를 보고 몸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한 겁니다. 소피아의 오른팔이 채찍처럼 휘어지더니 얼굴 바로 앞까지 날아온 공을 손바닥으로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팡!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공은 반대편 코트 바닥에 내리꽂혔습니다. 마치 배구의 스파이크처럼 공은 바닥을 튕기고 체육관 천장까지 솟구쳤습니다. 체육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끄럽게 응원하던 아이들도 호루라기를 입에 문 체육 선생님도 입을 딱 벌리고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소피아 자신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격감. 그 짜릿한 전율이 손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와, 미쳤다. 대박. 야, 봤어? 방금 뭐였어? 소리 들었어?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시선이 비웃음이나 호기심이 아닌 경이로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는 도경이가 보였습니다. 사랑아, 짱이다. 너 진짜 멋있다. 도경이의 입모양을 읽은 소피아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잠자고 있던 사자를 깨운 격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흥분한 얼굴로 누군가를 불렀거든요. 채원아, 민채원 봤지? 쟤다. 쟤 무조건 데려와야 돼. 해원고등학교 배구부의 주장이자 승부욕이 강하기로 유명한 민채원.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소피아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환호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평가하고, 분석하고,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키만 멀대같이 커서 폼은 엉망이네. 기본기도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애가 우리 훈련을 버티겠어요? 채원이의 중얼거림을 소피아는 듣지 못했지만 두 소녀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개인기 중심 엘리트 배구와 한국 특유의 조직력과 끈기를 강조하는 배구. 물과 기름 같은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소피아는, 아니 이제 막 김사랑이라는 이름을 얻은 내 딸은 이 텃세 심하고 맵기로 소문난 한국 배구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수호천사 도경이는 이 험난한 위기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소피아를 지켜낼까요? 체육 선생님의 끈질긴 설득, 아니 거의 애원에 가까운 스토킹에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 딱 한 번만요. 테스트만 보게 해주세요. 소피아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요 안 합니다. 제 교직 생명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온 선생님의 열정에 기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 배구부의 그 촌스럽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직접 겪어보면 배구하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갈 테니까요. 독일의 최첨단 시설과 과학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가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몇 대 돌아가는 한국 고등학교 체육관을 견딜 리가 없었죠. 사실 소피아도 피고 사건 이후 은근히 배구에 대한 갈망이 생긴 눈치였습니다. 도경이가 지어준 김사랑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무언가 확인해보고 싶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피아, 가보자. 가서 네가 왜 여기서 운동을 못하는지 보여주고 와. 저 선생님 포기하게. 제 말에 소피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해원고등학교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땀 냄새와 파스 냄새. 그리고 운동화 바닥이 마룻바닥에 마찰하며 내는 삑하는 날카로운 소음. 미넨의 쾌적한 돔 경기장과는 차원이 다른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12명의 소녀들이 기합 소리를 지르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주목. 오늘 테스트 볼 친구다. 다들 알지? 2학년 3반 소피아 베버. 감독님이 손뼉을 치자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닦으며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명백한 저기를 띤 눈빛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장 민채원이었죠. 175cm의 키에 단단한 근육질 몸매, 짧게 자른 커트 머리가 인상적인 채원이는 팔짱을 낀 채 소피아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는 심산인 듯했습니다. 소피아, 가볍게 스파이크 몇 개만 때려보자. 세터, 공 올려줘. 감독님의 지시에 소피아가 코트로 들어갔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전용 배구화도 없이 학교 실내화를 신은 상태였죠. 세터가 올려준 공은 독일에 비해 낮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천재였습니다. 공이 올라오는 궤적을 눈으로 쫓는 순간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타점은 네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소피아의 긴 팔이 허공을 가르며 공이 윗부분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펑! 대포 소리가 났습니다. 공은 상대 코트의 3m 라인 안쪽에 수직으로 꽂히며 튀어 올랐습니다. 체육관 천장을 때릴 듯 솟구치는 공을 보며 감독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다. 이건 진짜야. 주변의 부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야, 소리 들었어? 미쳤다. 저 타점을 누가 막아? 소피아는 덤덤한 표정으로 착지했습니다. 이 정도는 몸풀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독일에서 하던 습관대로 세터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공 좋았어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때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수비 안 해? 주장 채원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돌아보자 채원이가 네트 너머에서 소리쳤습니다. 공 때리고 나서 왜 멍하니 서 있어? 블로킹 걸리면 어쩔 건데? 리바운드 커버 안 들어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감독님이 말리려 했지만 채원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독님, 얘 수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냥 키만 큰 공격 기계예요. 우리 팀 컬러랑 안 맞아요. 통역이 없어도 그 적대감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녀는 에이스였습니다. 에이스의 역할은 점수를 내는 것이고 굳은 일과 수비는 리베로와 다른 선수들이 전담해서 그녀를 받쳐주는 것이 당연한 시스템이었죠. 공격을 성공시켰는데 왜 혼이 나야 하는지 소피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채원이가 공 하나를 집어들고 소피아 쪽으로 던졌습니다. 받아. 못 받으면 넌 그냥 용병이야. 우린 용병 필요 없어. 팀원이 필요하지. 채원이가 직접 스파이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가 소피아의 발 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엉거주춤하게 팔을 뻗었지만 공은 팔을 맞고 엉뚱한 곳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자세 봐라. 무릎 더 낮춰. 배구 혼자 해? 네가 왕이야? 채원이의 불호령이 계속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망주라 불리던 자기가 한국의 낡은 체육관 바닥에서 이름도 모르는 또래에게 기본기도 안 된 초보자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소피아, 나와. 가자. 제가 소피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곳에서 모욕당할 이유 없어. 쟤네들은 그냥 널 질투하는 거야. 네 재능이 무서우니까 기를 죽이려는 거라고. 가자, 소피아. 그런데 소피아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게 아니라 분노와 오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마마, 안 가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쇼컷 머리애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소피아는 도경이에게 배운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용,
병. 머서너리. 나보고 돈 받고 뛰는 용병이래요. 소피아는 채원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 용병 아니야. 나도 팀할 수 있어. 소피아는 다시 코트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채원이를 향해 자세를 낮췄습니다. 리시브 자세였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낮추고 두 팔을 앞으로 뻗은 그 자세는 엉성했지만 비장했습니다. 다시 쳐봐. 받아낼 때까지 안 가. 그 눈빛을 읽은 채원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오냐. 깡다구는 있네. 어디 한번 버텨봐. 그날 저녁 소피아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뚝은 시퍼렇게 부어올랐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속이 상해서 약을 발라주며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것. 그냥 나오지 왜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 네가 수비수야. 넌 공격수라고. 소피아는 아파하면서도 묘하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마, 한국 배구는 이상해요. 그래,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만둬. 아니요. 이상한데 짜릿해요. 내가 공을 못 받으면 옆에서 다른 애가 몸을 날려서 받아줘요. 내가 넘어지면 뒤에서 누가 잡아줘요. 소피아의 머릿속에 아까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채원이의 강스파이크를 못 이겨 소피아가 뒤로 넘어졌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소피아를 받쳐주며 외쳤던 말. 괜찮아. 커버. 내가 있어. 그건 채원이가 아닌 다른 팀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장은 독하게 몰아붙였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넘어진 소피아를 일으켜 세우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야, 너 맷집 좋다. 처음인데 잘 버티네. 그 투박한 격려들이 소피아의 가슴에 박혔던 모양입니다. 마마, 나 배구부 할래요. 뭐? 절대 안 돼. 공부나 해. 할 거예요. 저 쇼커 기집애한테 보여줄 거예요. 나도 수비할 수 있다고. 나도. 김사랑이라고. 소피아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피아는 매일 방과 후 체육관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독일식의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와 한국식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조직력. 이 두 세계의 충돌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특히 주장 채원이는 소피아를 팀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김사랑. 너 때문에 박자 다 깨져. 넌 왜 네 생각만 해? 블로킹 타이밍 안 맞출 거야? 네가 뛰고 싶을 때 뛰지 말고 세터 손을 보라고. 훈련 내내 채원이의 고함 소리가 체육관을 울렸습니다. 소피아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속으로는 점점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세계 최고가 될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던 어느 날 훈련을 지켜보던 도경이가 조용히 체육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잔뜩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봉지 안에서 풍겨나오는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 그것은 꽉 막힌 소피아와 배구부의 관계를 뚫어줄 도경이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과연 통할까요? 독일 입맛의 소피아와 한국 입맛의 배구부원들을 하나로 묶기엔 그 음식은 너무나도 빨갛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체육관 문이 열리고 도경이가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을 때 팽팽하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감독님, 제가 쏘는 겁니다. 애들 고생하는데 간식 좀 먹고 하시죠. 도경이가 넉살 좋게 소리치자 감독님도 못 이기는 척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 간식 먹고 해라. 아이들이 우르르 도경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봉지가 열리자 매콤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이모네의 명물, 엽기적으로 매운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튀김들이었죠. 소피아는 멀찍이 떨어져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빨간 음식, 보기만 해도 위가 쓰려오는 것 같았죠. 그때 도경이가 소피아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김사랑, 너도 와서 먹어. 이거 안 먹으면 한국 사람 아니야. 소피아는 쭈뼛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바닥에 둘러앉아 전쟁 치르듯 떡볶이를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아, 맵다. 근데 진짜 맛있다. 야, 김말이 내 거야. 건들지 마.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에 소피아가 앉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가장 안쪽에 앉아있던 주장 채원이가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어들고 소피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야, 독일. 채원이가 소피아를 불렀습니다. 소피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채원이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너 매운 거 못 먹지? 이거 먹으면 너 울걸?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소피아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배구 실력으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음식으로까지 약자 취급을 받다니요. 소피아는 오기로 채원이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집어들고 가장 빨개 보이는 떡볶이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먹을 수 있어. 소피아는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혀끝에서부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캡사이신의 매운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강타했죠. 소피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콧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물. 소피아가 헐떡거리며 손부채질을 하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얼굴 색깔 봐. 대박. 야, 쿨피스 줘라. 얘 죽겠다. 그때 채원이가 무심하게 쿨피스 팩에 빨대를 꽂아 소피아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매우면 뱉어. 미련하게 참고 있지 말고.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행동은 묘하게 다정했습니다. 소피아는 쿨피스를 생명수처럼 쪽쪽 빨아먹으며 겨우 진정했습니다. 매운맛이 가라앉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 쏙 뺀 자신의 모습이 창피하기보다 왠지 모르게 시원했거든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매워하고 같이 헐떡거리는 이 상황이 묘한 동질감을 주었습니다. 도경이가 눈치 빠르게 나섰습니다. 채원아, 사랑이가 너 무서워서 말도 못 건대. 좀 살살해라. 얘도 알고 보면 여려. 내가 뭘. 운동할 땐 원래 다 그런 거지. 채원이가 떡볶이 국물을 튀김에 찍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세터 지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언니, 아까 사랑이 스파이크 진짜 쩔지 않았어요. 나 토스 올리는데 손맛이 다르더라니까. 맞아. 타점 진짜 높아. 블로킹 위에서 때리는데 와. 소름. 아이들이 하나둘 소피아의 실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도경이가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지금이야. 아까 연습할 때 미안했다고 해. 한국말 가르쳐 줄게. 따라해. 도경이가 소피아 귀에 대고 무언가 소근거렸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채원이를 보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언니, 나 수비 못해서 미안해. 가르쳐 줘. 서툰 한국어.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언니라는 호칭. 채원이는 먹던 순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천하의 독일 국대가 자존심 센 그 소피아가 고개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한 겁니다. 채원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뭐, 알면 됐어. 내일부턴 리시브 훈련 더 빡세게 할 거야. 각오해. 응, 알겠어. 언니라는 말 한마디가 가진 마법은 강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배구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더 이상 용병이나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이 혹은 사랑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아, 무릎 더 굽혀. 그렇지. 나이스. 사랑이 수비 좋았다. 훈련은 여전히 고됐지만 소피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실수해서 바닥에 구르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고 힘든 체력 훈련이 끝나면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으로 팀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독일에서는 내가 잘해서 남을 이겨야 하는 게 배구였지만 여기서는 내가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게 배구였습니다. 그 끈끈한 유대감, 한국말로 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소피아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샤워실에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등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쭈뼛거리며 구석에서 혼자 씻고 있었죠. 그때 채원이가 다가와 때타올을 내밀었습니다. 야, 등 대봐. 왜? 한국 목욕 문화 몰라? 등 밀어줄게. 너도 내 등 밀어. 소피아는 얼떨결에 등을 맡겼습니다. 까칠한 때타올이 등을 지나갈 때마다 따가웠지만 시원했습니다.
너 등판 진짜 넓다. 배구하기 딱 좋은 몸이야. 채원이의 투박한 칭찬에 소피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도 근육 멋있어. 당연하지. 이게 다 훈련의 산물이다. 알몸으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두 소녀는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뭐, 그 매운 걸? 응. 맵고 뜨거운 거. 그거 먹으면 힘이 나. 저는 놀랐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대신 그 자리에 건강한 생기와 자신감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매일 밤 도경이와 영상 통화를 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주말이면 배구부 아이들과 시내에 나가 스티커 사진을 찍고 오는 아이. 제 딸은 어느새 완벽한 한국 여고생 김사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한국에 눌러앉겠다고 하면 어쩌지. 하지만 더 큰 폭풍은 저 먼 곳, 미넨에서부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한국 생활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독일 배구 연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감히 우리 국대 에이스가 한국 고등학교에서 썩고 있다고. 당장 데려와. 독일 청소년 대표팀 감독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피아에게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잔인한 제안을 가져오고 있었죠. 과연 소피아는 이 거센 외풍 앞에서도 김사랑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막 피어난 그녀의 행복은 유럽에서 날아온 태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불행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고 찾아옵니다. 소피아가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갈 무렵 제 휴대폰 화면에 뜬 국가 번호 플러스 49는 평화의 끝을 알리는 사이렌과도 같았습니다. 독일 배구 연맹, 그리고 소피아의 전담 코치였던 클라우스였습니다. 카타리나, 당장 소피아 데리고 나와요. 슈투트가르트 발리볼이 소피아에게 1군 주전 자리를 제안했어. 연봉은 상상 그 이상이야. 이건 기적이 아니라 명령이야. 전화를 끄는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발리볼. 독일 최고의 여자 배구 클럽이자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단골 출전팀. 거기서 17살 소녀에게 주전 자리를 제안하다니요. 이건 소피아가 그토록 꿈꾸던 올림픽 메달로 가는 직행열차 티켓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소피아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소피아는 책상에 앉아 한국어 단어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짐 싸. 독일에서 연락 왔어. 슈투트가르트야.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그 팀.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소피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안 가요. 뭐, 너 미쳤어? 이건 다시 없을 기회야? 나 여기서 배구할 거예요. 해원고에서 전국체전 나갈 거예요. 애들이랑 약속했어요. 약속. 그깟 고교 대회가 뭐가 중요해? 너 올림픽 안 나갈 거야. 세계 최고 안 될 거야? 엄마는 몰라요.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소피아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독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클라우스 코치와 구단 관계자들이었죠. 그들의 등장은 평화롭던 해원고등학교를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값비싼 슈트와 가죽 구두, 그리고 그들이 풍기는 독한 향수 냄새는 땀 냄새. 나는 체육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 코치는 팔짱을 낀 채 체육관 2층 난간에서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소피아가 리시브를 하려고 몸을 날려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혀를 찼습니다. 맙소사, 카타리나, 애를 망쳐놨군요. 저런 촌스러운 수비를 시키다니. 소피아는 하늘을 날아야 할 아이인데 왜 바닥을 기게 합니까? 하지만 그의 평가는 곧 바뀌었습니다. 소피아가 동료의 토스를 받아 강력한 백어택을 꽂아 넣자 클라우스의 선글라스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공격을 블로킹하고 나서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는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그는 침묵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클라우스는 소피아 앞에 섰습니다. 소피아 베버. 그의 목소리는 체육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채원이와 배구부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은 채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온 어른들의 위압감에 눌린 것이죠. 폼은 엉망이 됐지만 힘은 좋아졌군.
한국 밥이 입에 맞나 봐. 클라우스가 비꼬듯 말하자 소피아는 지지 않고 노려봤습니다. 내 폼 안 망가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글쎄, 그건 미넨에 가서 증명해. 자, 여기 계약서다. 클라우스가 내민 것은 검은 가죽 파일에 담긴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금액은 한국 프로 선수들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수십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다. 짐 싸라.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 네 재능은 이런 학교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클라우스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계약서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소피아가 자신들과는 다른 레벨의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학교 근처 벤치. 소피아는 도경이를 불러냈습니다. 도경이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지 못했습니다. 이미 학교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으니까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소피아를 데려간다고. 도경아, 나 가기 싫어. 나 여기서 너랑, 애들이랑 있고 싶어.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외쳤을 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운동화 코만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아니, 사랑아. 도경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는 게 맞아.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었던 도경이마저 자신을 밀어내다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까 그 아저씨들이 주고 간 명함 봤어. 인터넷에 쳐보니까 엄청난 팀이더라. 너 거기 가면 진짜 스타 되는 거야. TV에도 나오고 올림픽도 나가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네가 필요하다고. 소피아가 소리쳤지만 도경이는 애써 소피아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아, 넌 김사랑이기 전에 소피아 베버야. 넌 배구 천재잖아. 여기서 우리랑 떡볶이 먹고 놀기엔 네가 너무 커. 너무 빛난다고. 도경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소피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기 싫었던 17 소년의 서툰 배려이자 아픈 사랑법이었죠. 우리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마.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우린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도경이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소피아는 벤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자신에게 이름을 주고 젓가락질을 가르쳐주고 따뜻함을 알려준 그 아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미넨의 화려한 제안보다 도경이의 그 차가운 뒷모습이 소피아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피아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소피아, 짐 쌌니?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야. 늦으면 안 돼.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나왔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결국엔 포기했구나. 잘했어.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소피아가 겪을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미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갈채를 받다 보면 한국에서의 짧은 일탈은 그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잊힐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랐다는 것을. 그리고 김사랑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정체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소피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굳게 담은 입술. 차는 인천공항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해원고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전국체전 도 예선 결승전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감독님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소피아의 이름을 엔트리에서 빼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라이벌 학교와의 중요한 시합이었지만 주포인 소피아가 빠진 해원고등학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겠죠. 저는 일부러 라디오를 껐습니다. 혹시라도 경기 소식이 들릴까 봐서요. 소피아, 가서 클라우스 코치 말 잘 듣고 엄마가 짐 정리해서 곧 따라갈게.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지만 소피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기사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차 돌려요. 네. 무슨 소리야, 소피아. 앉아. 제가 말렸지만
소피아는 안전벨트를 풀고 앞좌석을 잡으며 절규했습니다. 돌려요. 나 공항 안 가요. 체육관으로 가요. 너 미쳤어? 지금 가면 다 끝이야. 미넨도, 올림픽도 다 날아간다고. 상관없어요. 엄마는 한국이 부끄러워요? 난 아니야. 난 한국인인 게 좋고, 김사랑인 게 좋아. 내가 없으면 우리 팀 진단 말이야. 소피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도경이 말이 틀렸어. 내가 빛나는 건 미넨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어서야. 나 갈래요. 가서 뛸래요. 택시 기사님이 당황해서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저는 30년 전 양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울면서 독일행 비행기를 탔던 어린 강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지금 제 딸은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려야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사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돌리세요. 해원고등학교 체육관으로 갑시다. 마마? 소피아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가면 무조건 이겨. 지면 바로 공항으로 다시 오는 거야. 알았어? 제 말에 소피아의 얼굴에 번개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무조건 이겨요. 아저씨. 빨리요. 밟아요. 택시가 급하게 유턴 신호를 받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넨행 티켓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딸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경기가 펼쳐질 그곳, 땀 냄새. 나는 학교 체육관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경기는 4세트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문자가 학부모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해원고등학교의 폐색이 짙은 상황. 소피아, 아니 김사랑은 과연 팀을 구하고 자신의 선택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떠나보내려 했던 도경이에게 다시 돌아가 못다한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택시가 톨게이트 앞에서 급정거하고 유턴을 하던 그 긴박한 순간, 소피아가 공항이 아닌 체육관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는 단순히 배구에 대한 열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슴 속에는 바로 어젯밤에 새겨진 뜨거운 약속 하나가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소피아가 택시 안에서 울먹이며 털어놓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왜 제 딸이 수십억 연봉 대신 낡은 체육관의 땀 냄새를 택했는지를요. 시간을 다시 되돌려 출국 전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짐을 다 쌌는지 확인하고 잠자리에 든 시각, 소피아는 몰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놀이터. 그네에 앉아 땅바닥만 파고 있던 소피아 앞에 누군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 낮에는 가라. 네가 갈 길은 거기가 맞다. 매몰차게 돌아섰던 그 아이가 한밤중에 슬리퍼 바람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두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녹슨 그네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죠.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늦봄의 벚꽃잎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도경이었습니다. 야, 김사랑. 도경이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너 진짜 갈 거냐? 짐은 다 쌌어?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다 쌌어. 내일 아침에 가. 그래, 잘 됐네. 가면 클라우스인지 크루아상인지 그 코치 아저씨 말 잘 듣고 밥 거르지 말고 거기는 급식 없으니까 빵만 먹지 말고 고기 챙겨 먹고. 도경이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시골 할머니가 서울 가는 손주를 걱정하듯 투박하지만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잔소리였죠. 소피아는 듣고만 있다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 안 가면 안 돼? 그 말에 도경이의 잔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도경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소피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손목 밴드였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의 비싼 제품도 아닌 문방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하얀색 밴드. 하지만 거기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힘주어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K사랑 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 태극 마크가 그려져 있었죠. 이거 뭐야? 선물이다. 위넨 가면, 아니 올림픽 나가면 꼭 이거 차고 해. 네가 소피아 베버여도 속은 김사랑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도경이가 밴드를 소피아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소피아의 하얀 손목에 투박한 밴드가 채워지자 참았던 소피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 이거 필요 없어. 난 네가 필요하다고. 왜 자꾸 나보고 가라고 해? 너 나 안 좋아해. 소피아가 도경이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나 가면 너 다른 여자애랑 떡볶이 먹을 거잖아. 다른 애한테 계란말이 줄 거잖아. 어린아이 같은 투정이었지만 그건 17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도경이는 소피아의 주먹을 가만히 맞아주다가 결심한 듯 소피아의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잘 들어. 내가 널 왜 안 좋아해? 내가 널 어떻게 안 좋아하냐? 도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급식실에서 처음 밥 먹던 날부터, 아니 체육관에서 처음 스파이크 때리던 날부터 나한테는 네가 전부였어. 근데 넌 너무 크잖아. 키가 큰 게 아니라 네가 가진 세상이 너무 크다고. 상관없어. 상관 있어. 내가 너 잡으면 넌 나중에 나 원망할 거야. 올림픽 TV로 보면서 아, 그때 한도경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 도경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느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 가서 세계 최고 찍고 와. 금메달 따고 세계 랭킹 1위 먹고 다 하고 와. 도경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채로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바로 소피아를 공항에서 되돌리게 만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 10년 뒤? 네가 배구 다 하고 세계 여행 다 하고 소시지랑 감자가 지겨워지면 그때 다시 와. 그때도 네가 혼자면 그리고 나도 혼자면 그때는 내가 너 책임질게. 매일 떡볶이 사주고 계란말이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그건 프러포즈였습니다. 반지 하나 없는 벚꽃잎 날리는 놀이터에서의 풋내 나는 고백이었지만 그 진심의 무게는 다이아몬드보다 무거웠습니다. 소피아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진짜지? 약속했지? 나 10년 뒤에 오면 떡볶이 사줘야 돼. 약속해. 사나이 한도경이 이름 걸고 맹세한다. 도경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큰 손으로 도경이의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복사, 도장, 사인. 둘은 한국식으로 엄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비비며 약속을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도경이는 소피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잘 가라, 김사랑. 내 첫사랑. 그날 밤, 소피아는 밤새 그 손목 밴드를 만지작거리며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경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그 밴드가 소피아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니까요. 정말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 지금 떠나면 도경이의 웃는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택시 안에서 소피아는 깨달은 겁니다. 미래의 막연한 약속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10년 뒤의 떡볶이가 아니라 오늘 저녁 도경이와 함께 먹는 떡볶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소피아는 외친 겁니다. 차 돌려요. 라고요. 그것은 도경이의 배려를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경이의 마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난 10년 못 기다려. 지금 당장 네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선언이었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택시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해원고등학교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전국체전 예선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해원고등학교가 위기입니다. 주포 김사랑 선수의 부재가 너무 큽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4세트도 20대 15로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탈락이 확정적입니다.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에 소피아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도경이가 준 하얀 밴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요. 제발요. 학생.
이게 최선이야. 신호 다 무시하고 있잖아. 기사님도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야, 늦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어. 마마, 나 도착하면 바로 뛸 수 있게 운동화 끈 좀 묶어줘요. 소피아는 택시 안에서 교복 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번호 10번. 그리고 김사랑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보라색 유니폼. 공항 패션을 위해 입었던 트렌치코트를 벗어 던지자 전투 준비를 마친 전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의 외침과 함께 택시가 체육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피아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도 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체육관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 아니 상대팀의 환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해원고등학교의 패배까지 단 한 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닫힌 체육관 철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소피아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코트 위에 쓰러져 있던 채원이도, 관중석에서 울상을 짓고 있던 도경이도,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던 상대팀 선수들도 모두 입을 딱 벌리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거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왔어. 소피아의 목소리가 체육관을 울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 판 뒤집자. 돌아온 에이스, 김사랑의 귀환이었습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해원고등학교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피아를 본 도경이의 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전설이 될 그 경기가 시작됩니다. 철문이 열리고 소피아가 등장한 순간 체육관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호루라기도, 관중들의 함성도,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 그 고요를 깬 건 도경이의 외침이었습니다. 김사랑! 관중석 맨 앞줄, 목이 터져라 응원하다가 쉰 목소리가 된 도경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공항으로 떠난 줄 알았던 그녀가 미넨의 화려한 유니폼 대신 촌스러운 해원고등학교의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으니까요. 소피아는 도경이를 향해 짧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나 안 갔어. 약속 지키러 왔어. 나는 무언의 신호였죠. 심판님, 선수 교체합니다. 김사랑 선수 들어갑니다. 해원고등학교 감독님이 다급하게 버저를 눌렀습니다. 감독님이 엔트리에 소피아의 이름을 남겨둔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스코어는 24대 20. 상대팀인 명성고등학교가 4세트 승리, 아니 경기 전체의 승리까지 단 한 점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한 점만 내주면 끝인 벼랑 끝의 상황. 소피아는 벤치에 앉아있던 후보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코트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진짜 왔네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세터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장 채원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테이핑 위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소피아는 채원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주장. 아직 안 끝났어. 채원이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미친년. 공항 간다며. 비행기는 어쩌고. 놓쳤어. 아니, 안 탔어. 여기가 더 재밌어 보여서. 소피아가 씩 웃자 채원이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재미는 여기가 더 있지. 근데 상황이 좀 빡세다. 한 점 주면 끝이야. 안 주면 되지. 나 믿어.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명성고등학교의 서브. 상대팀 에이스가 소피아를 의식한 듯 강한 서브를 날렸습니다. 공은 네트를 스치며 뚝 떨어지는 까다로운 코스로 날아왔습니다. 마이. 채원이가 몸을 날려 공을 받아 올렸습니다. 불안정한 리시브였지만 공은 세터 지민이의 머리 위로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지민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줄 곳이 없어 답답했던 그녀에게 드디어 확실한 공격 루트가 생긴 겁니다. 사랑 언니. 지민이가 공을 높이 띄웠습니다. 높고 시원한 토스. 소피아가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발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체육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네트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이 올라간 압도적인 높이. 상대팀 블로커 2명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소피아의 손은 그들의 손끝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대포알 같은 스파이크가 상대 코트의 3m 라인 안쪽에 내리꽂혔습니다. 수비수가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와, 해원고등학교 응원석이 뒤집어졌습니다. 24대 21. 추격의 시작을 알리는 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성고등학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피아가 후위로 빠지는 로테이션을 노려 집요하게 목적타 서브를 넣었습니다. 김사랑 리시브 약해. 저기만 노려. 상대 감독의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공이 소피아의 발 밑으로 날아왔습니다. 과거의 소피아였다면 당황해서 실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피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채원이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대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비록 폼은 엉성했지만 공을 정확히 세터에게 연결했습니다. 나이스 리시브. 동료들의 외침과 함께 다시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피아가 아닌 채원이가 해결했습니다. 상대 수비가 소피아에게 쏠린 틈을 타 채원이가 영리하게 빈 곳으로 공을 밀어 넣은 겁니다. 24대 22. 점수 차가 좁혀질수록 체육관의 열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관중석 맨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 딸이 미넨의 귀족이 아닌 해원고등학교의 전사로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혜야, 보고 있니? 네 딸이 한국 땅에서 한국 아이들과 땀 흘리고 있어. 어릴 적 저를 떠나보냈던 친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이렇게 간절하게 응원하셨을까요? 24대 23.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명성고등학교의 작전 타임. 상대팀 선수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돌아온 괴물, 김사랑의 기세에 눌린 것이죠. 반면 해원고등학교 벤치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할 수 있어. 역전 가자. 소피아는 물을 마시며 도경이를 쳐다봤습니다. 도경이는 응원단장이라도 된 듯 북을 치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날아라 김사랑. 해원고 파이팅.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또 고마워서 소피아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다시 경기 재개. 이번 랠리는 길었습니다. 양팀 모두 몸을 날리는 수비로 공을 살려냈습니다. 소피아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지며 디그를 성공시키고 곧바로 일어나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지민아, 팩. 소피아가 후위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민이가 뒤쪽으로 길게 공을 뽑아주었습니다. 소피아가 뒤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일명 파이프 공격. 중앙 후위에서 날아와 때리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상대 블로커들이 타이밍을 뺏겨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피아의 손을 떠난 공이 코트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24대 24. 듀스. 기어이 동점을 만든 겁니다.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에 묻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멘탈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더 간절한가? 누가 더 대담한가? 듀스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25대 25, 26대 26. 점수는 30점을 넘겨 32대 32까지 갔습니다. 선수들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소피아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채원이가 소피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김사랑, 힘들지? 죽을 것 같아. 나도 그래. 근데 봐봐. 저기 네 남친 응원하는 거. 채원이가 가리킨 곳에는 도경이가 땀범벅이 된 채 거의 울면서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김사랑, 우유빛깔 김사랑. 그 촌스러운 응원가에 소피아는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쟤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쟤 목 쉬겠다. 채원이의 말에 소피아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끝내자.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33대 32. 해원고등학교의 매치 포인트. 서브권은 해원고등학교에게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서브를 넣었습니다. 상대 리시브가 흔들렸지만 상대 에이스가 억지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힘이 실리지 않아 밋밋하게 날아왔죠. 찬스 볼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안정적으로 공을 받아 올렸습니다. 사랑 언니, 마무리.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공은 소피아에게 갈 것이라는 걸.
소피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도약했습니다. 상대 블로커 3명이 동시에 떴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정면 승부는 막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소피아의 머릿속에 독일 코치의 말이 아닌 한국 감독님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구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하는 거야. 빈 곳을 봐. 소피아는 강타를 때리는 척하며 손목을 틀었습니다. 페인트 공격. 공은 블로커들의 손끝을 살짝 넘어 텅 빈 코트 중앙에 툭 떨어졌습니다. 힘이 아닌 지능으로 만든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 34대 32. 해원고등학교의 승리. 그 순간 소피아는 그대로 코트 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로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아이들이 소피아 위로 겹겹이 포개지며 엉엉 울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뜨거운 체온이 뒤섞인 그 순간, 소피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넨의 화려한 우승 트로피보다 지금 친구들의 무게가 훨씬 더 값지게 느껴졌으니까요. 관중석에서 뛰어내려온 도경이가 그 덩어리 속에서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김사랑. 너 진짜 최고야. 소피아는 누운 채로 도경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 배고파. 떡볶이 사줘. 사줄게. 순대도 사주고 튀김도 다 사줄게. 체육관은 승리의 환호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클라우스 코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클라우스, 미안해요. 소피아는 못 갑니다. 여기 더 중요한 계약이 생겼거든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체육관 밖에는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극적인 예선 통과 이후 해영고등학교 배구부는 그야말로 지옥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체전. 한국의 모든 고교 운동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라 불리는 그곳에서 소피아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배구 잘하는 외국인 용병이 아니라 한국 배구에 완전히 녹아든 팀의 에이스로서 말이죠. 저는 매니저를 자청해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제 딸의 무릎은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닥에 몸을 던지는 디그 훈련, 멍이 가실 날 없는 팔뚝. 독일이었다면 비효율적이야. 선수 보호 차원에서 금지해. 라고 소리쳤겠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소피아가 훈련이 끝나면 그 멍든 팔로 채원이와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 상처들은 영광의 훈장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전국체전 고등부 배구 결승전이 열리는 장충체육관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독일 국대를 포기한 소녀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죠. 상대는 고교 배구의 전통 강호, 세광고등학교였습니다. 그들은 소피아의 높이를 봉쇄하기 위해 철저한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사랑만 막으면 돼. 쟤는 지치면 범실 나온다. 세광고등학교 벤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1세트와 2세트는 팽팽했습니다. 세광고등학교는 소피아에게 공이 올라가면 무조건 3단 블로킹을 떴습니다. 3명의 수비수가 벽을 쌓아 시야를 가리는 작전이었죠. 소피아의 스파이크가 잇따라 블로킹에 막히자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역시 혼자서는 안 되나 봐. 피지컬은 좋은데 한국 스타일에는 안 맞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 딸은 예전의 소피아가 아니야. 3세트 중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15대 20으로 뒤처지고 있었죠. 소피아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작전 타임이 불렸습니다. 벤치로 들어온 소피아에게 도경이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도경이는 응원단장답게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들려? 뭐가?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하는지. 몰라. 시끄러워서 안 들려. 그럼 내 목소리만 들어. 넌 최고야.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옆을 봐. 소피아가 고개를 돌리자 땀범벅이 된 채원이와 지민이 그리고 동료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소피아의 등짝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야, 정신 안 차려? 쟤네가 벽 쌓으면 어떡하라고 했어?
피하라고. 아니, 이용하라고. 넌 김사랑이야. 쫄지 마. 그 짧은 한마디가 소피아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다시 코트 위 세터 지민이가 공을 올렸습니다. 또다시 3단 블로킹이 떴습니다. 관중들은 또 막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스파이크를 때리는 대신 손목을 비틀어 블로킹하는 상대 선수의 손끝을 겨냥했습니다. 터치 아웃. 공은 상대의 손을 맞고 코트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용하는 지능적인 플레이. 와, 하.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소피아의 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타와 연타를 섞어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공격이 아닌 수비였습니다. 4세트 24대 23. 해원고등학교의 매치 포인트. 상대 에이스가 마지막 힘을 짜내 대각선 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수비가 빈 곳을 정확히 찌른 완벽한 공격이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이 바닥에 닿기 직전 거대한 그림자가 몸을 날렸습니다. 소피아였습니다. 184cm의 장신이 바닥을 쓸듯이 몸을 던지는 팬케이크 수비. 그녀의 손등 위로 공이 팅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살렸다. 감독님이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피아가 살려낸 공을 채원이가 언더 토스로 올렸고 지민이가 다시 소피아에게 연결했습니다. 소피아는 바닥에서 일어나자마자 도움닫기도 없이 제자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나비처럼 가볍게, 그리고 벌처럼 날카롭게 공을 때렸습니다. 공은 상대 코트 깊숙한 곳, 아무도 없는 엔드라인 안쪽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삑! 경기 종료. 해원고등학교의 우승.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선수들은 코트로 쏟아져 나와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한가운데서 가장 높이 뛰어오르며 환호했습니다. 위넨에서 우승했을 때도 보지 못했던 가장 순수하고 격정적인 기쁨의 표정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소피아가 트로피를 든 채 관중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소피아는 그들을 지나쳐 저에게 직진했습니다. 펜스 너머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내 딸 최고야. 네가 맞았어. 여기가 네 자리야. 소피아는 다시 도경이에게로 갔습니다. 도경이는 우느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야, 한도경. 나 우승했어. 떡볶이 사줘. 으엉. 사줄게. 순대도 사줄게. 다 먹어. 도경이가 울면서 소피아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자 관중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인터뷰에서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어떤 명연설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독일 배구는 높아요. 하지만 한국 배구는 끈끈해요. 저는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베버가 아니라 해원고등학교 10번 김사랑입니다. 이 인터뷰는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김사랑 신드롬이 일어났죠. 배구 팬들은 그녀가 훗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는 상상을 하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국적. 소피아는 여전히 독일 국적이었고 만 18살이 되면 비자 문제로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배구 연맹은 여전히 소피아를 포기하지 않고 귀국을 종용하고 있었죠. 우승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배구의 전설적인 선배 선수였습니다. 현역 시절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이름을 떨치고 은퇴 후에도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던 그 레전드가 소피아의 경기를 보고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김사랑 선수, 탐나네요. 저랑 같이 국대에서 뛰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멘탈 코칭해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단순한 고교생의 성장 드라마가 이제 국가적인 관심사로 확대된 겁니다. 과연 소피아는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라는 험난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제 딸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소피아의 마지막 도전, 태극마크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전국체전 우승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 우리 집 거실에서는 심각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귀화. 소피아가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쌓아온 모든 것, 분데스리가의 스카우트 제안, 유럽 무대의 문, 그리고 소피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죠. 남편은 미넨에서 영상통화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후회 안 하겠니? 독일 국적이 있으면 유럽 어디서든 자유롭게 뛸 수 있어.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많은 걸 포기해야 해.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앞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김사랑이라는 한글 이름표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아빠, 나 결정했어. 난 한국에서 뛸 때 가슴이 뛰어. 도경이랑 채원 언니랑 그리고 엄마의 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엄마의 나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지우려 노력했는데 딸은 그 한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딸의 선택이 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피아의 한국인 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귀화 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국가 사절까지 외우기, 한국의 역사 공부하기, 복잡한 예절 익히기. 배구 훈련이 끝나면 소피아는 도경이와 함께 도서관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야, 한도경. 조선시대 왕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태정태세. 이게 뭐야? 외워.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 나도 같이 외울게. 도경이는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힘들어할 때마다 떡볶이와 붕어빵을 사다 바치며 응원했죠. 한국 배구 레전드 선배의 지원 사격도 계속되었습니다. 현역 시절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이름을 떨치고 은퇴 후에도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던 그 선배는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소피아의 귀화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놓치면 한국 배구 손해죠. 사랑이 귀화하면 제가 김치찌개 끓여줍니다.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법무부 청원 게시판에는 김사랑 특별 귀화 허가를 요청하는 글이 수만 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귀화 면접 시험 당일, 소피아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물었습니다. 소피아 베버 씨, 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독일이 배구 환경은 더 좋지 않나요? 소피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준비한 답안지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제가 힘들 때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던 친구,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 동료들. 그 정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구 선수이기 이전에 따뜻한 한국 사람 김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어, 답변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면접장을 나오는 소피아를 도경이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김사랑. 나 잘한 것 같아. 태극기 그리는 법도 완벽하게 설명했어.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제품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그리고 2달 뒤 법무부로부터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귀화 허가. 소피아 베버는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김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경이가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3인분을 시켜다 주었다는 건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었죠. 지금까지 수십억 원대 연봉 대신 한국의 정을 선택한 배구 소녀 김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성공인가요? 아니면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우리인가요? 차가운 미넨의 대리석 바닥보다 뜨끈한 온돌방 같은 한국의 정을 사랑한 소녀 김사랑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그날, 저 카타리나도, 아니 강은혜도 관중석 가장 앞줄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을 겁니다. 소피아, 아니 사랑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다시 한국인 강은혜의 엄마로 살게 해줘서.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수십억을 걷어차고도 한국의 낡은 체육관을 택한 소녀.
그 선택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매일 나누는 정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외국인이 스스로 한국인이 되겠다고 선택한 이 이야기야말로 세계의 대한민국의 진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김사랑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을 세계에 전합니다.